3월 19일 어제 사전 녹음한 오늘 방송은 주요 내용 중심으로 편집됐습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노컷 뉴스와 유튜브에서 시사 팩토리 100.3을 검색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0일 시사 팩토리 100.3 진행자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감방 프로듀서 김성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첫 1대1 TV 토론에서 여성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겠다고 발언했지만 방청객이 없어 스튜디오 안이 썰렁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코로나19로 찬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이번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각 정당 울산시당 후보자들이 항만, 신도시, 공단, 농촌, 그린벨트 등이 공존하는 울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선거의 특징인 비례후보 선출을 두고 정당 방향성 어필을 위해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먼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시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주 미래통합당 쪽 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4.15 선거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용 가설 정당을 꾸리기로 확정했는데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주장해온 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의 연합이 거론됐던 소수 정당과 정치 플랫폼이 반발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녹색당과의 선거 연합에 대해 논란이 나오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후보적 논쟁을 일으킬 정당과 연합에 어려움이 있다. 울산 중구 경선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임 전 위원은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원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 했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 전 의원은 송병기 부시장 수첩 내용대로라면 악의적인 선거 전략이라며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현 의원님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자주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 임동호 후보자께서는 스튜디오 여러 번 오셨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온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임 후보자님 오셨는데 그 좀 몇 가지만 이야기 나누고 4.15 선거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임동호 후보자가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 2월에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었습니다. 여기 파랑 피고인 한병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보면 임동호 후보자 이름이 27번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그 첫 번째로는 2017년 6월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또 그해 10월에 송철호 캠프에도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비롯해서 과학기술부 차관과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자리 원한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라고 공소장에 써 있는데, 또 세 번째도 그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비슷한 요구를 했다, 뭐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근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또 이제 후보자께서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밝히시죠. 그런데 그때 한병도 정무수석이 고베, 센다이, 다른 지역 영사 또는 공공기관장 제안했다, 뭐 이런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네, 우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제가 아니라 김기현 시장이나 송병기 씨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기현 시장의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팩트고요. 그것을 송병기 씨가 거의 주장에 따르면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를 알고 지내던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를 이야기했다. 그것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 대한 비판은 네. 참으로 의의가 없죠. 두 번째, 제 이름이 27번 나온다고 하는데
송병기 수첩의 임동호가 경선에서 어려운 상대다. 네. 임동호 주변 인물을 어떻게 해본다. 임동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더라. 등등 송병기 수첩에 나온 것입니다. 아, 제가 말하는 거 공소장에 27번 이름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공소장 또 몇 번 그런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리고 송철호 캠프에도 제가 오사카 총영사를 비롯해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그런 적 없고요.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예. 뭐 송철호 시장하고 제가 관계를 또 아시는 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송철호 캠프 쪽에 무슨 제가 자리를 부탁한다. 그건 있을 수 없고요. 네. 또 제가 뭐 경선에서 이긴다고 수첩에 기록돼 있다는데 이길 사람이 질 사람에게 잘 요구합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네. 송병기 수첩은 공업탁 기획이라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실행한 흔적 같습니다. 아. 또 한병도 수석과 관련해서는 뭐 최고위원 당시 뭐 김경수 또 임종석 이등 네네. 친구끼리 네. 뭐 술자리에서 또 그 이후 뭐 최고위원 끝날 때 이야기 나눈 것, 뭐 전화 통화한 것 그게 전부 다인데 네. 검찰에 공소장 들으라면 한병도 수석을 기소하면서 저도 기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참고인으로 예 갔다 네, 오셨죠. 네, 네. 검찰 조사. 예. 왜냐하면 한병도 수석 이야기는 예. 송병기 수첩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제 주변을 조사하여 한병도 수석과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정도를 밝히고는 한병도 수석 마치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소한 것인데요. 네. 송병기 수첩의 실행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조사 중에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한병도 수석까지 연결하는 것은 검찰의 이제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을 보고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저와 관련된 한병도 수석 건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상상력이 가미된 좀 허구 공소장이다. 네, 예, 네, 그렇게 네. 정리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좀 질문 드릴게요. 그 현 정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왜 뒤에서 총질하셨냐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뒷총질로 비판받는 예,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뒤에서 총질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송병기 수첩 사건이 터지고 네. 저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이라 부르지 않고 네. 송병기 수첩 사건이라고 부르는 점을 좀 이해바라고요. 송병기 수첩이 압수수색되기 전까지는 네.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송병기 수첩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여튼 송병기 수첩 사건이 터지고 검찰에서 저를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검찰이 하는 말이 이 무슨 소리인지 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전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네네. 그런 정도로 이 조사를 마쳤는데 네.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송병기 수첩에 기록된 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울산시장 선거 경선에서 배제된 이유를 몰랐지만 송병기 수첩에는 경선 배제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내용 등이 나와 있었고요. 네, 뭐 제거하자. 네, 뭐 제거 얘기도 예, 나와 있었고. 예. 하지만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이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했다. 선거가 청와대에 이렇게 개입이 됐다. 그런 거를 이제 단초를 제공하셨다. 임동호 후보자께서 그래서 뒤총질 아니냐. 그래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꼬였다. 약간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뭐 저한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네. 하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일어난 일은 네. 실제로 송철호 후보가 단수 후보가 되었느냐. 또 임동호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에서 배제가 됐느냐. 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은 그게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게 송병기 수첩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고. 네. 하지만 제가 뭐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제가 네. 저에게 뒤에서 총질을 한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울산의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네. 민주당에 들어와 민주당을 지켜온 저를 이 폄하하고 네. 또 배제하고 네. 제거할 음모를 꾸민 사람이 당을 망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음모에서 상처받고 또 고난을 당한 제가 당을 망치는 사람입니까? 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힘들게 하고 네. 총질한 사람은 그들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정말 한번 좀 네, 들어봐야 되는 네, 그런 네.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한편 이 열성 지지자들이 그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경선서 떨궈내고 또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을 찬성해서 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라면서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좀 진보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보 중에서도 굉장히 열성 진보. 근데 이게 진보에서 균열 양상으로 좀 연결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1번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런 지지자들을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불러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기도 한 열성 지지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깨문한 표현이 네. 동아일보 논술위원 지내신 그런 분의 발언이라는 것 진짜 믿기지 않을 만큼 유감입니다. 네. 미래한국당에 가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분인데도 동아일보 논술위원까지 지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분이 또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것이 아마 미래한국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금태섭 의원을 떨고 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조국수로 외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경선에 것은 당원 50%, 또 시민연수와 50%를 반영할 것인데 네. 그분들이 이 금태섭 의원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들만으로 공장에 관련된 경선에서 금태섭 의원을 떨고 낼 수는 없는 거죠.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배제되었다면 그런 조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 같고요. 열성 지지자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 경우처럼 정확하지 않은 얘기로 열성 지지자들을 문제 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15 총선 관련해서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전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광역단체 시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를 같이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연동형 비례제인데 여기서 정당의 방향성과 공약이 지역 유권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시현 의원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또 지역구 관련해서는 임동호 후보자로부터 이야기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김시현 의원 그리고 임 후보자께 질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이야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참 깁니다. 네, 저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정말 기존에 있었던 제도와는 달리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좀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된 선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후보자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네, 정당의 방향성과 공약은 사실은 영향이 적고요. 또 네. 정당의 방향성, 즉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당이냐가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이제 낙선할 때마다 친구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왜 그쪽 당 하냐, 우리 당 안 하고 하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 공약을 잘못했냐 질문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쪽 당이라 하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그렇겠죠. 예. 지역주의 정당이죠. 네가 상대 후보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네. 그냥 당을 잘못하고 나서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요번이 8번째 선거시죠. 7.8기인데요. 그래서 정당의 방향성이나 공약을 살펴보는 유권자들은 네. 이 지지정당이 없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마저도 사실은 당선 가능성을 살펴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선거가 네. 정책 선거, 공약 관련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유권자분들께 정책을 봐달라 당보다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저희 먼저 울산 지역구 정치 현안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죠.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성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여성의 정치 참여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이번 4.15 총선에는 지역구 민주당 후보자 중에 여성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김 의원? 네, 정치 분야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은 네. 틀림없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음. 인력풀도 적고 네.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여성 정치인 양성에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주고 25%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총선 후보자를 보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여성 정치 참여라는 것이 꼭 선출직에 출마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분명한 것은 네.
더불어민주당도 자연스러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랑스 사례를 보면은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서 남녀 동수법을 도입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성이 75%를 초과할 수 없는 선거법인데 이가 준 영향이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었죠. 그렇죠? 사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은 위원회와 같은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에 한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남성이나 여성이 한쪽이 60% 맞습니다. 이상 되면 안 된다. 이 조항이 만약에 그 선거법에 적용된다면 여성이 왜 없냐라는 물음에 확실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네요. 프랑스 사례. 이제 또 청년도 실종됐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오상택 후보자가 경선에서 컷오프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 언론이 울산 유일 청년 기수 탈락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임동호, 여기 후보자 계시는데 임동호, 심규명, 이상원 말고 새로운 인물 없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습니다. 통합당 울산시당 후보자들 역시 민주당 울산시당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새 얼굴이 많다는 평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김 의원께서는 청년 비례 후보자로 그 이제 시의원이 되셨고 네. 그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또 임동호 후보자께서는 98년부터 7번의 선거를 치렀고 8번째 선거를 눈앞에 두시고 있는데 그 청년 신인 실종, 인재혁신 실패한 거 아니냐 이야기, 예, 그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견해 이야기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울산의 지역 후보자가 네, 지금 전체 다 확정됐죠. 6개 선거구가. 네, 확정된 후보의 평균 나이를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민주당 후보의 평균 나이는 52세였고 네. 미래통합당의 나이는 61.6세. 그러니까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 후보는 만 40세로 정당 기준으로 청년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점진적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정치 신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청년 배당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조금만 더 보면은 네. 이번 국회의원 청년 비례 경선에서 네, 만 28세 후보가 그 네. 좀 유리한 순위에 진출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걸 볼 때 네. 실종이란 단어는 민주당이랑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본인께서 직접 나가시겠다 뭐 그런 의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임동호 후보자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통합당 네. 예, 국회의원 공천자가 6명 보면 예. 현역이 1명이고 구청장 낙선자가 2명이고 또 시장 낙선자가 1명이고 또 국회의원 낙선자가 1명입니다. 네. 또 경찰 퇴직자가 1명이고요. 네, 네. 그 울산에 처음 출마해서 새 얼굴이라고 한다면 1명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김시현 의원님 말씀대로 연령도 민주당이 더 젊다고 봐야죠. 네. 또 동구의 김태선 후보는 또 가장 젊고 평균 연령으로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98년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없을 때에서 무소속이었고 나머지 6번의 선거를 민주당으로 치렀습니다. 울산은 민주당이 흠지였습니다. 아, 그죠. 6번을 낙선하면서도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라는 당의 명령을 받들어 출마하다 보니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제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서 바탕을 못 물려서 그런데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인물 없나 저 스스로 해본 적도 있지만 이 당에서는 이제 어려울 때 써먹고 네. 이제 될만하니까 네. 하는 그런 그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저 또한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네. 당에서 좀 예우로 해줘서 그 당의 귀감으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섭섭할 수 있겠네요. 제가 후보자들 이렇게 입장에서는. 네. 이게 저희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우리 울산 민주당에 네. 중요한 이제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청년들의 도전이 필요한데 네. 청년이라고 공천을 바로 주는 것은 사실 비례대표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결국 이제 청년도 지역에서 활동하며 이 도전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래되면 폐가 망신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쉽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기가 뭐 저는 그렇게 해왔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제가 권유하고 싶지 않고요. 그 책에서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와이프께서 와이프라고 하면 표현이 맞나요? 네네. 예, 그 당시에 이제 나냐 아니면 민주당을 선택할 거냐 네. 그런 대목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굉장히
지금 요 부분이랑 뭔가 통하는 내용인데 요 부분 좀 연결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굉장히 이 복잡한 질문, 곤란한 질문인데 사람은 어떤 결단을 하죠. 네. 인생의 결단의 연속인데 네.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옛날 독립운동 했던 사람 생각하고요. 집을 떠나서 네. 만주로 갔는데 이 아들이 놓은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애를 두고 왔는데 그래서 네.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나 2, 3년에 한 번씩 오다 보면 예. 아기는 아빠가 가는 것을 보고 자려고 아빠는 아기가 자는 것을 보고 가려고 이런 얘기가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아련함이 있지만 결국은 구해야 될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민주당을 하면서 좀 다른 사람이 좀 바톤을 받아서 네. 함께 고난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있겠어요. 청년분들한테도 예. 한 말씀 드린다면 네. 정치가 힘든 일은 분명하지만 예.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왜 우리가 청년을 존중하고 네. 제가 국가 청년을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도전하고 네. 또 꺾이지 않고 음. 그런 사람들 청년이기 때문에 저 청년을 존중하고 우리 당의 미래가 청년한테 있지 네. 기성세대한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이유입니다. 예. 김시현 의원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그 울산에서 그 지역구에 출마해 중앙 정치로 진출할 때 그 분명 민주당 울산시당에 정해놓은 인재 조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조건이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사실. 아 그래요? 네, 네.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목표가 있는 깨심이라고 하십니까? 뭐 깨방정 떨 때 그런 그게인가요? 건 아니고요. 네. 네.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예, 예.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다. 네. 뭐 열려있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 왜 드렸냐면, 사실 그 중앙정치로 간 이상원 의원이 그 20대 국회에 발의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그 대표 발의 말고 뭐 공동 발의로 하셨던데, 내용 보니까 이 울산 지역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지역자원 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교부 이런 내용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에요. 뭐 취지는 좋은데 근데 이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 한 609건을 발의를 하셨고 근데 그중에서 대표 발의는 31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직접 본인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27개가 법사위도 못 가고 소위에서 접수 상태로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4건은 대안 반영 폐기. 이게 유사중복 법안이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의원들 발의를 보면 표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로 간 이상원 의원이 뭘 했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울산 시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우선 그 질의에 대한 정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2020년도 1월 14일 날 네.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네. 이상원 의원 대표 발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그 공동 발의가 아니라 대표 발의가 맞다는 아 거를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네. 다른 의원들 법안 내용과 함께 대안으로 통과된 것임을 정정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유사중복 법안 아니다. 예. 좀 비슷한 괜찮은 법안들이 있다. 예, 뭐, 예. 그 유사중복 법안은 맞죠.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카피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질문이 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그 지역에서 뭘 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뭐 했냐 보면은 네. 울산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네. 짧은 기간 동안 북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죠. 보궐로 되신 예, 거죠. 그럼요. 예,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역대 정부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낸 것도 맞습니다. 역대 지역구 의원분들보다. 한 예로 뭐 관광진흥법 일부 법률안 개정으로 북구에 새로운 도시가 태어난 거죠. 강동이라는 것이. 네. 또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노력을 살펴보면 네.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당 의원이라서 가능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분들이 네. 낸 공약 있잖아요. 시민과의 약속. 네네. 이 또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호 후보자께도 비슷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울산에 중앙정부 재정 제대로 끌어오는 국회의원 한 번도 못 봤다. 제가 택시 탈 때마다 계속 물어봅니다. 네. 예, 이제 재정 관련 이렇게 비판이 있어요. 못 끌어온다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주문인데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런 비판은 울산의 국회 권력을 독점하거나 다 진짜 다수 차지한 과거 한나라당, 네. 자유통합당, 현재 미래통합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예. 사실 울산의 국회 경력을 차지하면서 네. 울산의 중앙정부 재정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고 네. 또한 울산에 예를 들면 국립대학이라든지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한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 고속철이나 유니스트나 혁신도시 같은 거 해주고 또 이번에 와서 이제 산재 공공병원 등 아마 많은 부분의 변화가 또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역주의 정당 네. 거기에 공천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은 아까 하나의 공약처럼 공약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네. 또 공약을 이행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평가를 받고 해야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인데 네. 네. 아까 말씀 지역주의 정당에 편성해서 어쨌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구의원 시의원들도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한테 출석이 바쁘고 네. 잘못 보이면 공천 못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진짜 신발도 안 벗고 이게 버섯발로 나가서 마중해야 된다 이런 소문도 들기도 하고 의의 없는 그것이 네. 마치 이 동네 골목도장 놀이처럼 네. 지역 발전은 등한시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행태고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지 네. 민주당 이상은 의원에 대해서 그 비판받아야 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이고 네. 2년도 채 되지 않는데 네. 뭐 법안발에서 부작업이 있다고 민주당 후보를 중앙정치 보내면 뭐 할 수 있냐 하는 얘기는 정말 의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고 정말 무엇을 할 것이고 그 능력이 되느냐 그런 걸 묻고 따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네. 울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동구라든지 네. 일부에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출신이나 새누리당의 출신들뿐 아니라 이제 다른 진보 정당 네. 아주 진보적인 정당에서도 네.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 울산 변화한 게 없는 것 같다. 저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예. 나름 하려고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네. 근데 정당이 힘이 약하잖아요. 우리나라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물론 이제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고자 네. 군수정당을 살리고자만 했지만 네. 사실 그 꼼수가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대변하는 거죠. 아, 그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군소 정당에서 되면 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못 이루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발의하고 하고 싶어도 통과시키려고 제대로 해도. 못하는 게 있었겠죠. 네. 뭐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뽑아주세요. 되면 뽑아주시고 말씀하셔야죠. 교섭단체도 되고 네 그래서 더 의미 있다. 네, 네.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구에서 이제 어쨌든 이상원 국회의원께서 계속 나오시고 네. 중구에는 지금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셨죠. 그리고 이제 뭐 남구, 갑, 남구, 을, 동구, 울주군 뭐 6군데 지역구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먼저 좀 임 후보자께서 공약 사항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어서 김 의원께서 다른 분들 공약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1호 공약으로 이제 발표한 것이 국가청년부 신설이었는데요. 네. 저는 제가 90년대생이 온다. 음. 제 아들도 90년대생인데요. 아 그래요? 약간 대화의 벽도 느끼지만 어. 어쨌든 아들이 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아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90년대생 이해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네. 사람들이 물론 아버지들은 다 그래야 되겠지만 네. 자기 이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은 네. 맞지 않고요. 네. 그게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그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 생각하거든요. 아. 전 국민의 얘기를 듣겠다고 나선 사람이 자기 아들 네. 얘기도 못 듣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제 신념과 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고 네. 이렇게 서로 이제 토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김시현 의원님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가요? 89년생입니다. 뭐 대화 되시던 것 같던데 아까부터 계속 네, 잘 됩니다. 네. 꼰대 아니신 걸로. 근데 89년하고 90년 차이 1년 차이 나는데. 꼰대 아니신 걸로. 네. 네. 예, 그래서 또 긴급한 현안 문제가 청년 문제고 그 해결책으로
국가청년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대마다 이제 청년국, 청년과 네. 이런 걸 두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네. 청년의 문제는 현재의 미래의 문제이면서 네. 우리 국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그때그때 듣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듣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도 청년 보좌관이 있어서 청년의 얘기가 무엇을 얘기한다는 걸 알게 해줘야죠. 어쨌든 우리가 세대라는 게 존재하니까. 저는 여기서 잠깐 좀 하나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 그 국가청년부 신설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에다가 신설하시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국회의원이면 입법부인데 네. 행정부에 어떻게 관여하시겠다라는 건지 어떻게 뭐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지 가능한 건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여당 의원이잖아요. 여당 의원. 네. 그래도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당청협의회도 제가 참석해봤는데 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야당 당정청 같으면, 회의. 네. 야당은 잘 못하는데 네. 당정청 회의를 하면 대통령한테 이제 건의도 하고. 그렇죠. 저는 더군다나 울산 출신이잖아요. 네. 당정청 협의를 하면 대통령께도 네. 울산에 대한 현안 문제를 네.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네. 여당이니까 네.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 당정청 협의에 가서 네. 국가청년부 신설을 얘기하시고 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제가 아마 당에서 지역에서 배지를 못 따라서 그렇지. 네. 당에서는 당대표 빼고는 다 해봤기 때문에. 어젠가 며칠 전에 그 민주당에서 안 그래도 청년 관련해서 정책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까 그거 뭐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거 예. 이게 이제 청년 장관, 청년 네. 특임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 주변에 어떤 참모진의 보좌가 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보면 보통 정무적 역할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네. 또 정책적 역할을 하는 정책실장이 있고 음. 그 외에는 이제 보좌관 형태로 있거든요. 네. 뭐 과학기술 보좌관, 네. 뭐 안보 보좌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청년 보좌관이 있어야 된다 보죠. 청년 보좌관. 근데 장관은 네네. 한 달이 건너요. 그러니까 아. 청와대가 있으면 각 정부 부처는 네. 장관들을 대통령 독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회의 때나 잠시 네, 볼 뿐. 국무회의 그때는, 때. 국무회의 때 잠시 볼 뿐인데 예. 그 부처비를 보고를 하거나 네.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 네. 뭐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아마 청년 문제를 그때 이게 거론한다는 것은 뜬금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건의가 되고 네. 제대로 실행이 돼야지 네.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것끼리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네. 당연히 그런 것을 그 이어서 아까 그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네. 좀 첨단 산업 그거 좀 설명 더 해주시죠. 이거 이래가 1시간 넘겠는데 이거. 네. 네, 하여튼 뭐 네. 그래서 4차 산업 기반한 이제 첨단 산업으로 산업 생태의 변화에 맞는 국가 산업을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네. 현재 중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합니다. 네. 우리 울산 중구는 제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문제부터 재정 자료도까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작년 첨단 산업단지가 예비 타당성 통과해서 이제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공장 중심이죠. 네. 남구도 석유학 단지, 동구의 조선 산업, 북구의 자동차 네. 이런 게 유치되어 있지만 중구에는 사실은 상권밖에 네. 없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네. 전통문화, 태화강격 공원, 국가정원 네. 막 이런 것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상권 살리기에 주력되어 있는 것이지 네. 실제로는 산업은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보니까 네. 북구의 현대차, 네. 동구의 현대중공업. 네. 그런데 네. 중구에서 제일 큰 데는 홈플러스. 홈플러스 네. 플러스 앤드 그리고 이제 동학병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물론 홈플러스 조금 크고 그다음에 동학병원인데 네. 그 산업체가 없는 거죠. 없죠. 예.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은 4차 산업이잖아요. 네. 그 4차 산업에서 지금 이제 3D 프린팅, 그다음 AI 같은 인공지능, 네. 그다음 IoT 같은 그 사물 인터넷 네. 이런 여러 가지 지식 기반 산업을 했었는데 그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는 꿀뚝문화, 네. 노동 집약적 산업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벗어나서 네. 첨단 기술로 갖고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딱 맞다 봐요. 그런데 네. 제 지역 주민 또 만나봤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다 밖으로 출퇴근한다. 중구는 네. 그냥 베드타운이고 네. 여기에서는 다 상권밖에 없는데 네. 골목 상권, 네. 진짜 구멍가게 뿐인데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가게가 다 어려운데 네. 오히려 중구야말로 재난소득 얘기해서 네.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나와야지. 네. 이거 첨단 산업 하나도 안 와닿는다. 여기서 첨단 산업 하려는 상인 한 명도 없다. 안 와닿는다.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 얘기는 네. 제가 엊그저께 구청장 우리 중구청장님 만나서 네. 그 관련 얘기를 했죠. 네. 얼마 전에 500억 정도 예산을 풀었는데 네. 한 5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뭐 10분 만에 돈 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자연재해 관련 그 예산 지금 네. 사실은 국가 재난 상태잖아요. 네네. 당연히 국민들 지급해야 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1,000불 가까이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개인당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한 시점에 온 거죠. 네. 과거에는 옛날에 대우가 한번 그 부도 사태에 이르러서 공적 자금 투입을 했잖아요. 네. 몇 조 원씩 투입했습니다.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음. 사실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하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네. 국민이 낸 세금이고 네. 국민에게 드리는 건데 네. 그게 너무 정치적 저는 음. 포퓰리즘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너무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고 네.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 보죠. 네. 좀 그래서- 길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 4차 산업은 네.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울산이 먼 미래를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울산 중구는 미래 산업으로서 4차 산업이 필요하다. 김시현 의원님, 마저 좀 다른 분들 후보자들 공약 좀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너무 예, 네. 다른 후보자의 공약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울주군 김영문 후보자의 그 3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뭐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울주, 네. 동부가 신경제 중심 울주, 함께 잘 사는 상생도약의 울주라고 돼 있고요. 네. 동구의 김태선 후보는 동구 태화강약 구간 직통 시내버스 신설, 울산 최초 수상 택시 도입하고 부두로와 아산로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구의 이상환 국회의원은 제2의 혁신도시를 북구에 유치하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했고요. 네. 남구갑 신규명 후보는 옥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국가공공기관 옥동 혁신타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구을 박성진 후보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 강화 및 보이스피싱 차단 요원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내용으로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네. 공동공약 1호를 발표했는데요. 그게 지금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임동호 후보자께서 더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아, 네. 그 공공의료원이 네. 앞에 이제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대형 병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개인 의원이 있어요. 1차 네. 병원과 3차 병원이. 네. 네. 2차 병원이 이제 전문병원 형태나 또는 준종합병원 형태로 네. 지역의 의료를 책임졌잖아요. 네.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됐지만 네. 의과대학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또 있어요. 네. 이게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울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있죠. 네. 근데 부속 병원이 울산대학교 병원 네. 동구에 있다. 네.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현대 아산병원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네. 그래서 의료 수급이 굉장히 울산은 의료적인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공의료원 하면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은 네.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네. 이런 울산시 재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죠. 과거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있던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지금 부산의료원 이런 부분들이 수익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첫째는 왜냐하면 의료진의 인건비죠. 네. 개인 비용은 굉장히 비싸죠. 네. 또 의과대학 같으면 교수라는 명예직이 있어서 비록 좀 급여는 낮더라도 네. 명예로 수생할 수 있지만 네. 그 의료원의 그 한계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울산 같은 게 아까 말씀처럼 의료인의 수급이 안 돼요. 먼저 뭐가 필요한 건지부터 이게 단단하게 이제 점검을 해서 정리 안 되면 법을 바꾸더라도 네. 울산 의과대학 설립이 어렵다면 네. 국립대학 설립이 어렵다면 네. 유니스트가 지금 과기부 소속으로 돼서 그런데 네. 어쨌든 거기에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에 대한 실태조사센터라든지 실제로 울산 시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부지 확보부터 해서 네. 이제 산재 공공 전문병원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시민들한테 네. 서비스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 안 그래도 저희 시사 팩토리에서 김시현 의원께서 직접 오셔서 그 얘기 한번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보니까 울산에 상급 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 2급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과목수가 과목수. 줄어들면서 사실은 여기 만약에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증 환자 치료할 수가 없는 광역시더라고요. 아니 그뭐 감압병실도 부족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평범하게 살 때는 못 느낍니다. 네. 우리 공기 있는 것처럼. 근데 네. 뭔가 탁 일을 당하면 그렇죠. 큰일 나죠. 네, 그러면 김 의원님 몇 군데서 민주당 후보자 당선될 것 같나요? 네. 당내 분석이 좀 궁금한데.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라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뭐 이분은 확실하게 된다. 이분은 정말 유력하다. 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6석 다 되면 좋겠죠. 아, 네. 이제 핵심 약속이 뭔지 좀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7,000명, 각 시도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울산이 그 조사에서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책임론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 침체로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울산이 포함됐다라는 산업 책임론. 두 번째는 시장님도 민주당 후보, 지금 시의원님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 시민 위한 시정 집행과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민주당 책임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네. 보면은 네. 뭐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근데 하지만 그 경계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네.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라고 주제를 바뀌어서 본다면 네. 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어떻게 부탁이죠? 뒤에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처음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네. 울산의 미래를 좀 더 내다봤으면 네. 지금의 침체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2015, 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전임 시장?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경제 활성화에서는 그 네. 우선순위로 밀렸던 공공건설 사업에서도 네. 하루빨리 시행하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같이 하거든요. 사실 오늘 음. 울산시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총 9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시장연설에서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의정활동 홍보. 네. 네. 깨알 홍보. 네. 네, 그 네. 예산 편성은 네. 뭐 집행부에서 할 거지만 예. 어쨌든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요약해 보면 이거네요. 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책임론이다. 요쯤에서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현안이면서 전국 현안입니다. 그 송철호 시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보고요. 네.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는데 네. 평가 여론조사를 통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직무 능력과 연결되는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결과를 존중하고 네. 더 열심히 시정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울산 지역 산업 고용 위기 관련해서 입법을 통한 좀 해결 방안 뭐가 있을까요? 현재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네. 조선산업이 이제 신규 수요로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울산의 주력 산업 분야가 변화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산업 생태가 변하고 있고 네. 자동차 산업 변화는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개별 기업의 대응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도 네. 중요하다 보고요. 네. 중소기술 벤처를 육성하는 법안을 통해서 네. 울산 지역의 산업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중소기술 벤처, 즉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네. 이 담보 위주의 대출을 기술에 대한 투자 비율로 높이는 벤처 캐피탈 육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정부에서 이제 창업 육성 정책이 있지만 성과는 미흡합니다. 네. 올해 국가 예산 512조 중에서 네. 벤처부 예산이 한 13조 4천억입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 자산운용 총액이 약 한 5천조가 돼요. 5천조. 네. 5천조의 1%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담보대출, 즉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투자로 된다면 실제로 한 50조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거죠. 네. 원래 이게 은행의 순기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 과거 이제 IMF 때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은행이 안전한 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전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리고 부동산 네. 시가만 올라가는 그런 네.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어쨌든 금융도 이제 선진국처럼 네. 융자와 투자가 병행돼서 네. 산업 생태계 재편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보고요. 하여튼 우리 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네네. 기술 혁신에서 네.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어서 이제 울산 지역에 최근에 2030 인구 유출이 심각하잖아요. 네. 실제로 2030이라고 하면 아까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이분들이 잠재적 부동산 구매자고 이분들이 부동산 구매가 안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 폭락하게 되고 지역 경제 어려워지고 그 이유 뭐가 문제인지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후보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 고민하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수가 114만여 명이잖아요. 네. 네. 울산의 베이비부머 근로소득자 수가 6만 6천여 명 정도
거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산업별 근로소득을 보면 36%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베이비부모 노동자가 퇴직을 하면 그만큼 청년들을 포함해서 채용을 해야겠죠. 네. 근데 지금 제조업이 전부 다 자동화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채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네. 제조업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디지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이때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제 도입이라고 저는 2030. 예, 2030으로 예, 했을 왜 때 유출을 되나? 예. 탈유출을 계획한 청년들에게 네.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예. 도입해 주십시오. 아, 그거군요. 예. 네. 그게 이제 예, 여기 예, 지금 맞습니다. 민주당 후보자들의 네. 네. 좀 더 이어서 지역 현안. 북구 주민 건강 위협하는 월성 원전 방패장을 경주시가 단독으로 설치를 결정하면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울산에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미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네.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네. 사실 30km 반경으로 방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네. 인근 지역의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네. 왜 울산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고민을 해보면 네네. 그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당에서도 네. 공동공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상은 국회의원은 이미 방패성 폐기물 관리법 네. 그리고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음. 이 내용의 전반적인 사안은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경주와 울산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로 바뀌게 되는 네.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단체가 아니라 예, 그냥 예. 반경으로 이루어진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례 후보자들을 뽑아야 하는 그 유권자, 청취자들께서 같은 울산 시민으로서 김시현 의원 관점에서 보는 전국권 현안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비례 후보자 전용 위성 정당을 놓고 이해찬 대표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얕잡아보는 눈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거 앞두고 민주당 수뇌부 결정이 바뀝니다. 비례당 만들자. 그리고 이어서 당원 74.1%가 비례당 만들어야 한다고 찬성했죠. 근데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놓고 꼼수에 꼼수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그 최근 한겨레 사설에도 실렸었고요. 그리고 80만 당원 중에 24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8만 명 정도가 찬성한 건데 5천만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 18만 찬성표만 가지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왜곡하고 있다. 뭐 이런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면 네. 한 게임을 하다가 네. 반칙을 했어요. 네. 근데 심판한테 반칙을 외쳤죠. 네. 근데 심판이 반칙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룰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잠깐. 저 미래통합당이 반칙했는데 심판이 반칙 아니라 그랬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선관위 건, 책임론인가요? 책임론은 제가 거론할 수 없고요. 네. 예. 그 룰이 바뀌었죠.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원칙이 네. 민심이 반영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원칙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요. 네. 거대 정당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소수 정당을 위해서 전체의 10%의 원래 원칙에 따라 네. 연합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마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임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시현 의원 말씀처럼 네. 이번에 이 비판에 대해서 네. 또 이게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 30석 정도를 이제 비례제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이 이유가 뭐냐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한번 해보자.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미래한국당이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의 차이로 원내 일당이 되었고 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런 현실 정치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깨고 네. 위성정당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시도를 이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네. 같은 방법으로라도 일단 막아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요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비례정당의 경우 어쨌든 이 당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지가 사실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례정당의 그 정체성에 모호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 공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7석 정도를 비례연합정당 당선권 뒷순번에 배치할 것. 근데 앞에 비례 후보 10여 명은 굉장히 진보적이라 대중성을 띠는 민주당하고 굉장히 상이합니다. 뒤에 한 7명 정도만 대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성 간 결혼 허용 여부만 봐도 녹색당이랑 민주당 다르거든요. 결국 녹색당이랑 미래당이 불참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의 표로서 두 가지 가치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두 분 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다당제 구조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애매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비례연합 정당이라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네. 그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를 통해서 네.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치 구현도 하기 전에 이렇게 깨졌어요. 불참 결정을 하고. 예. 임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시스템은 이제 군소 정당들 어떻게 하면 국회에 진출시킬 것이냐 네. 이게 대한 고민과 논의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지금 이 상황이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미래한국당이 이제 꼼수를 부린 거고 네. 그 근본 취지가 무너지니까 네. 어차피 정당은 일당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이 일당을 내주게 될 네. 상황에 처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네. 양쪽을 다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번 취지도 살리면서 또 민주당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네. 한 14석? 네. 그죠. 14석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네. 20석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당에서 불가피하게 네. 불가피하다. 한 그런 구조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좀 추이가 궁금한데 이번에 4.15 총선 이후에 앞으로 병립형의 비례의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계속 연동형 비례제로 갈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건 이제 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네. 가장 좋다 보고. 네. 근데 진짜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3%가 나오면 네. 예를 들면 100석 중에 3석은 가져가야죠. 네. 300석 같으면 9석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죠. 네. 그러니까 49% 받은 정당 하나도 못 가져가는 네. 이런 구조로 네.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려면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은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예. 예, 오늘 진행되는 녹음이 4월 15일에 있을 총선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이게 정치도 사실 경쟁을 해야 발전하거든요. 네. 아파트를 짓는 건설에서 한 개밖에 없다. 네. 그러면 늘 똑같은 모델하우스에 약간의 추이적 변화만 있을 뿐이죠. 네. 근데 경쟁을 함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더 좋은 상품을 내놓는다. 네. 그런 논리잖아요. 네. 정치는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더 좋은 정책, 네. 또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 네. 그리고 그 얼마만큼 공약을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따른 시민들의 평가, 네. 그게 대해서 이제 당선과 낙선이 구분이 된다면 정말 정치인들 열심히 할 겁니다. 좀 그런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4.15 총선 특별방송 더불어민주당의 김시현 시의원과 울산 중구 임동호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튜브 울산 CBS 채널에서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검색하시면 시간 사정으로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준모, 음악의 길기판, 연출과 진행의 김성광이었습니다.